유괴범의 조건. 아빠, 나 학원 끝났어. 그것이 8살 한지우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분 뒤,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경찰에게 말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한길상은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형사이기에 아이를 구해야 하고 아버지이기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정체는 3년 전 그가 저지른 어떤 선택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의 72시간입니다. 2025년 11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골목. 초등학교 2학년 한지우는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300m. 아이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오후 6시 47분. 골목 입구 편의점 CCTV에 아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분홍색 패딩을 입은 작은 몸집. 그리고 그 이후 아이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7시 30분. 어머니 이수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집에 도착했을 시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8시. 남편 한길상이 퇴근합니다. 지우가 아직 안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길상의 얼굴이 굳습니다. 15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 그는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내가 직접 찾아볼게. 한길상은 차를 몰고 학원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편의점, 놀이터, 친구네 집.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후 9시 23분. 한길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한 통. 발신자 표시 없음. 아이는 무사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경찰에게 알리지 마세요. 한길상의 손이 떨립니다. 15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딸입니다. 형사로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유괴범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시 신고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단 1%의 위험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범인이 경찰 개입을 눈치채면 그 순간 아이는 죽습니다. 한길상은 결정합니다. 혼자서 움직이기로. 다음 날 아침. 한길상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동료들은 그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점심시간. 한길상은 슬쩍 자리를 뜹니다. 명목은 현장 확인. 실제로는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아이가 사라진 골목으로 향합니다. 편의점 CCTV를 다시 확인합니다. 6시 47분 32초. 아이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6시 49분 10초. 골목 안쪽에서 한 남성이 나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시 47분 40초부터 6시 49분 10초까지 정확히 1분 30초간 영상이 비어 있습니다. 화면은 멈춘 것도 아니고 깜빡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대의 기록만 깔끔하게 사라져 있습니다. 한길상은 직감합니다. 이것은 단순 유괴범의 수법이 아닙니다. CCTV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전문가의 작업입니다. 그는 주변 상가의 블랙박스 기록도 확인합니다. 골목 입구에 정차했던 차량 한 대, 검은색 중형 세단,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한길상은 차량 모델과 특징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싹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3년 전 비슷한 방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길상은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보관 서버에 접속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 아이는 2주 뒤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오태식. 당시 강력계 소속이었으나 불법 체포와 과잉 수사로 파면당했습니다. 한길상은 파일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대목에서 멈춥니다. 당시 CCTV 기록 역시 정확히 1분 30초간 소거되어 있었습니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한길상은 오태식의 신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45세. 독신.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 하지만 2022년 파면 이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휴대폰도 해지되었고 주민등록도 말소 직전입니다. 한길상은 과거 수사 기록을 더 파고듭니다. 그리고 섬뜩한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용의자는 담당 형사 한길상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표출함. 여러 차례 면담 과정에서 한길상의 가족 구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함. 한길상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오태식은 이미 3년 전부터 그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밤 11시 한길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이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한길상은 아내를 껴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 한길상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한길상은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오태식입니다. 우리 딸을 어디에 숨겨놨어? 걱정 마세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제가 한때 경찰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오태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형사님, 3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한길상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2022년 9월 실종 사건. 저는 그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 내 차량이 현장 근처에 있었고 내 휴대폰 기지국 기록도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오태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앙됩니다.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범인으로 확신했고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길상은 기억을 되짚습니다. 당시 오태식은 여러 차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길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불편했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오태식은 계속 말합니다. 파면당한 뒤 제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납치한 거야? 복수하려고? 복수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오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집니다. 형사님, 당신은 정의를 위해 누군가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 정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한길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한길상의 휴대폰에 다시 문자가 도착합니다. 새벽 4시. 구도심 폐섬 유공장. 혼자 오세요. 약속을 지킨다면 아이는 돌려드리겠습니다. 한길상은 서랍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하지만 곧 다시 넣습니다. 총을 가져가는 순간 이것은 경찰의 수사가 됩니다. 그는 맨몸으로 집을 나섭니다. 구도심 폐섬 유공장. 10년 전 폐업한 뒤 방치된 건물입니다. 한길상은 녹슨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공장 중앙. 의자 하나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한지후입니다. 지후야. 한길상이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태식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형사님. 오태식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흉기도 없습니다. 아빠. 지후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다행히 겉으로 보기에 다친 곳은 없습니다. 한길상은 오태식을 노려봅니다. 이제 그만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권총입니다. 한길상의 몸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오태식은 총을 자신에게 겨누지 않습니다. 대신 총을 한길상에게 건넵니다. 형사님, 이제 선택하세요. 무슨 선택? 저를 체포하든지 쏘든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한길상은 총을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3년 전 당신은 저를 범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증거도 불충분했지만 당신의 확신만으로 제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판단하세요.
제가 진짜 괴물인지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괴물인지. 한길상의 손이 떨립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는 형사입니다. 법이 판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납치한 남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한길상은 천천히 총구를 내립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오태식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당신도 알겠군요. 뭘? 정의는 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내린 선택과 그 선택이 남긴 상처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걸. 오태식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체포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수사로. 한길상은 총을 내려놓고 딸에게 달려갑니다. 지후야, 괜찮아? 응, 아빠. 아저씨가 밥도 주고 잘 대해줬어. 한길상은 딸을 꼭 안습니다. 그리고 오태식을 바라봅니다. 미안하다. 3년 전에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길상은 정식으로 사건을 보고합니다. 오태식은 체포되었지만 그의 주장대로 3년 전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 뒤, 진짜 범인이 잡힙니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 주민이었던 50대 남성. 오태식은 정말 결백했습니다. 한길상은 구치소에 오태식을 면회하러 갑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오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형사님,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확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한길상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정의는 빠른 결론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정확한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했을 때 누군가는 평생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오태식의 형량은 가벼웠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증명하려던 것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길상은 이후 수사 방식을 바꿉니다. 더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용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형사가 됩니다. 유괴범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경찰에게 말하지 말 것. 하지만 진짜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똑바로 보라는 것. 그리고 한길상은 이제야 그것을 봅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